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렇게 버리고 가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엄마 놓듯이야. 네, 딸이에요. 제배 보게 해주세요. 여기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국적인 외모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보겠다며 입원실에 들어서자 50대 한국 여성이 외국 여성을 가로막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뒤늦게 다가온 한국 남성의 한마디에 그녀는 오열하고 마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듀부아입니다. 파리의 16구, 우리 집 정원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에펠탑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떠나왔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등지며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채로요.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아라.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프랑스의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나 호텔 체인과 와이너리를 소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가문의 역사는 4대에 걸쳐 이어져 왔고 아버지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지요. 준성을 만난 건 소르본 대학 도서관에서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얼굴 중 하나였죠.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는 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항상 꼿꼿한 자세로 누가 볼까 걱정 없이 책에 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던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혹시 그 책 다 보셨나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서툰 프랑스어로 아, 네, 거의 다 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도와주는 척하며 그의 옆자리를 차지했죠. 그는 경영학의 천재였어요. 한국에서 최고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은 자신만의 기술 스타트업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 열정적인 눈빛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6개월. 우리의 연애는 그렇게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작해 세느강 산책로, 몽마르트 언덕까지. 그의 손을 잡고 걸을 때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그는 1년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고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준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성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도망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에밀리, 결혼하자. 너무나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그 결심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산 같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협박까지. 그는 준성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가문의 수치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동양 남자와 결혼하면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야. 내 미래를 버리는 거라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분의 침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준성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를 따르기로 했어요.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요. 우리는 작은 시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뱃속에는 4개월 된 아이가 있었고, 가방 속에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긴 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창밖의 구름만 바라보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뜨거웠어요. 마치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준성의 어머니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반가움과 걱정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듯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에밀리라고 합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준성 어머니도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반대하셨대요. 하지만 임신 소식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거였어요. 우리의 첫 보금자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원룸 하나에 부엌과 욕실이 붙어있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파리의 제 방 하나보다도 작은 크기였지만 준성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준성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있으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준성은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야간 경비를 섰어요. 그가 집에 돌아올 때면 항상 지친 얼굴이었지만 제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집안일을 했어요. 가끔은 준성의 어머니 집에 가서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분과의 관계가 어색했지만 점차 가까워졌어요. 특히 제가 한국 음식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타지에서 정말 고생하는구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시던 말이 기억나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가족에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여전히 작은 공간이었지만 방이 2개인 아파트였습니다. 준성이 밤낮으로 일해 모은 돈으로 계약한 집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제게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내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 저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파리의 호화로운 생활을 그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시작하는 과정이 더 값지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봄이 오면서 우리 딸 소희가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준성은 병원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저와 아이를 지켰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로도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산후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심한 피로감, 가끔씩 찾아오는 복통, 그리고 원인 모를 열. 육아에 정신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괜찮아, 출산하고 나면 다들 이런다더라고. 준성이 걱정하는 눈빛으로 물을 때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소희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땀, 계속되는 체중 감소,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복통. 결국 준성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산후합병증이겠거니 했던 제 생각과 달리 의사는 여러 검사를 권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디부아 씨, 유감스럽게도 위장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병기는 3기입니다. 그 순간 제 귀에 윙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암. 그것도 3기.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시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날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저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아직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6개월 된 아이의 엄마로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준성과 소희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준성이 2개의 알바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위해 밤마다 코딩을 했습니다. 가끔은 소파에서 노트북을 붙잡은 채 잠들곤 했어요. 오늘은 일찍 자자. 너무 피곤해 보여. 저는 그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 분유값이랑 월세가 걱정이네. 카드 대금도 밀리고. 엄마한테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해볼게. 그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 병까지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성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며칠 동안 밤새 고민했어요. 의사는 빠른 치료를 권했지만 한국에서의 암 치료비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료보험도 충분치 않았고 이미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가족에게 이건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결국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지만 준성과 소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갖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한 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어요. 준성에게 더 이상 이 가난한 삶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 말을. 준성 씨,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이랑은 가난해서 숨이 막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영혼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준성의 얼굴에 드리운 충격과 배신감을 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갑자기 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겠다고, 이 가난한 삶에 지쳤다고,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소희는 어쩌고. 준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마지막 잔인함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실수해서 낳았으니 당신이 키우세요. 난 돌아갈래요. 그날 밤 준성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 자신이 더 노력하겠다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끝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적어도 딸은 엄마가 죽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준성은 저에게 가난해서 미안하다며 행복하라는 말과 함께 소희에게 얼굴 한 번씩 보여주라는 말과 함께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소희의 양육권은 준성에게 두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희를 안아보던 날, 저는 온 힘을 다해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겨우 눈을 맞추기 시작한 우리 딸, 엄마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던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준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행복하게 살아 였습니다. 그는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의 이별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 꿈과 희망을 안고 도착했던 이 도시를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살아남아서 언젠가 소희에게 돌아가기 위해. 비록 지금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냈지만 그것이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파리로 향하는 기내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돌아올게. 그때는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내린 잔혹한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가난한 남편에게 암 진단과 고액의 치료비를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이었어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어둑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 그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세상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16구에 있는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사 마르셀이 저를 발견했을 때 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에밀리 아가씨, 그의 외침에 잠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뒤부와 가문의 딸로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들고 걸어 들어가야 했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응접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그분의 얼굴에 충격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에밀리?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출장 중이라 집에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고 제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준성과의 결혼이 실패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돌아왔다고만 했어요. 소희에 대한 얘기는 꺼내기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사흘 후에 귀국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분은 저를 마주했을 때 냉랭한 시선으로 한참을 바라보더니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왔구나. 식사 후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일종의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네, 돌아왔어요. 그 아시아 남자와는 어떻게 된 거지? 이혼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면 회사에 복귀해도 좋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정리해라. 약 2주가 지났을 때 어느 아침 갑자기 토혈을 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어머니가 발견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동안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프랑스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위암 3기.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에서 받은 진단, 준성에게 말하지 않고 떠난 진짜 이유, 그리고 소희, 제 딸의 존재까지. 말을 마치자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게 말씀하셨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절 거부하실까봐. 그리고 준성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젠 내가 살아야지. 너의 딸을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제 상황을 설명하셨고 놀랍게도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양 전문의들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부모님은 제 치료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셨어요. 세계 각국의 병원과 치료법을 찾아다니셨고 최신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직접 유명한 의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분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몇 주간의 상담과 검사 끝에 결론이 나왔어요. 가장 치료 성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을 제공하는 병원은 한국의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제가 도망치듯 떠났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주장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은 단호했습니다. 제 케이스와 가장 유사한 환자들의 완치율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현저히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엔 제 상태에 특화된 최신 치료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병원 원장과 통화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VIP 병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지원. 수억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부모님에게는 그것보다 제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시 그 땅을 밟는다는 것, 혹시라도 준성이나 소희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야 했어요. 아니, 살고 싶어졌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돌아오거라, 에밀리. 그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어요. 1년 전 떠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엔 2명의 경호원과 개인 간호사가 동행했어요. VIP로 입국 심사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이었지요. 모든 것이 1년 전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첫 번째 치료는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은 제 상태가 생각보다 좋다며 희망을 줬어요. 적극적인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치료가 시작되고 2주차 되던 날, 저는 간호사와 경호원 몰래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준성과 소희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봐야 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준성이 아파트 입구로 나왔어요. 그는 여전히 그 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단단해진 걸음걸이,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그의 품에는 소희가 있었습니다. 제 딸, 이제는 훨씬 자란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그들을 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준성 옆으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젊고 세련된 모습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소희를 안아들었고 준성과 대화를 나누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어요. 1년도 안 되어 다른 여자를 만난 건가? 이렇게 빨리 나를 잊은 거야?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냉정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지? 내가 그를 떠났잖아.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그 여자의 품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내가 빠진 자리를 누군가 채웠고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돌아서려는 순간 소희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보듯 금방 시선을 돌렸어요. 제 딸이 저를 기억할 리 없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결심으로 변했어요.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돌아가야 해. 내 딸에게로. 그 결심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그날 본 장면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왠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는 삶의 의지로 바뀌었어요. 매 순간을 버텨내고 부작용과 싸우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의사들도 제 의지에 놀라워했어요.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은 빠지고 온몸은 괴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치료실에 걸어놓은 소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매일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살아남아서 돌아갈게. 어느 날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였을까? 준성의 새로운 여자친구. 아니면 그저 친구. 혹시 이미 그녀와 결혼한 걸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소희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 그래도 내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을 느꼈어요. 긴 치료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은 상당 부분 축소되었고 수술로 제거 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수술은 9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은 프랑스에서 급히 날아오셨더군요.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내 딸, 잘 해냈어. 수술 후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심한 통증과 메스꺼움, 그리고 지치는 몸.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리치료, 추가 항암치료, 그리고 무수한 검사들.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영상통화로 제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틈틈이 회사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읽고 때로는 화상회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단순한 활동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름의 아이디어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암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네요. 아직 정기검진은 필요하지만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파리로 돌아간 후 저는 본격적으로 회사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저를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없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단다. 회사도 나도. 저는 회사의 여러 부서를 돌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지만 곧 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특히 마케팅과 국제사업 분야에서 제 감각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워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 감각이 있을 줄은 몰랐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에서 제 의견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저는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여성으로서 그것도 젊은 나이에 이런 위치에 오른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직계가족의 회사 대물림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지만 프랑스 비즈니스 세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저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비즈니스 매거진 커버에 실리기도 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는 한국 뉴스를 챙겨보았어요. 혹시라도 준성과 관련된 소식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혁신적 AI 기술로 주목받는 스타트업 비전테크 글로벌 기업들과 계약 체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일에 몰두하는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준성과 소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미 새 삶을 시작했고 나는 방해가 되어선 안 돼.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젠가 다시 소희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훌쩍 자랐을 모습을 상상하며 때로는 그녀의 생일이면 조용히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보낼 수는 없는 편지였지만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에밀리, 자네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네. 드푸시 가문의 장남일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맞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문득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이제 30을 넘긴 나이, 그리고 혼자 살아온 시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은 부담 없이 진행됐어요. 마티우 드푸시는 인상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어요. 몇 번의 만남 후 저는 그와의 관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생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체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티우와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딸을 잊고 살아야 해. 그들은 이미 행복해. 그렇게 저는 체념 섞인 일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사장 취임 1주년이 되던 날, 아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에밀리, 큰 소식이 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신흥 AI 스타트업과 미팅이 잡혔어. 이 기술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것이란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타트업. 설마?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비전테크라고 하더구나. 창업자가 젊은 CEO라는데 이미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 에밀리, 이 계약은 내가 직접 맡아라. 이번 달 말에 그 CEO가 파리로 오기로 했어. 최고의 조건을 이끌어내야 해.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 좀 다른 계획도 있단다. 드푸시 가문의 장남과 너의 관계가 진전되었다고 들었다. 계약 체결 후 약혼 발표를 겸하면 어떨까 싶은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약혼이라니. 마티우와의 관계는 아직 그 단계까지 발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에밀리, 이젠 내 미래를 생각할 때가 됐다. 내 나이도 생각해야지 영원히 홀로 살 수는 없잖니.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미 30을 넘긴 나이, 딸을 되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새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약혼 자리도 준비할게요. 그렇게 다음날 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하셨던 한국 스타트업과의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약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회의실에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어요. 계약서 초안과 회사 제안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과 함께 마티우와의 약혼 발표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 소희와 준성을 완전히 잊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계약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비전테크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계약서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AI 기반 인지 추적 플랫폼으로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그 목소리, 5년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음색.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준성이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은 분명 준성이었어요. 그러나 5년 전 내가 떠나온 그 청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2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며 지친 얼굴로 돌아오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앞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트업 CEO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어요. 숨이 막히는 정적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그의 발표를 들었어요. 목소리만 준성의 것이었지 말하는 내용과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꿈 많던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비즈니스맨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기술적 설명, 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느새 그가 꿈꾸던 스타트업이 현실이 되었구나. 한편으로는 그의 성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공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비전테크의 AI 플랫폼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되었고 귀사의 호텔 체인에 적용하면 획기적인 고객 경험 개선이 가능합니다. 준성의 단단해진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뒤에 서 있는 팀원들 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아파트 앞에서 보았던 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준성의 설명을 보충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서 하필 준성의 회사가 우리와 계약을 맺게 될 줄이야. 이것이 운명이라면 너무나 잔인한 우연이었어요.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서명하는 일만 남았어요. 준성이 제안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 회사에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재협상을 요청했을 테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준성과의 연결고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도장을 찍자 준성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거래 감사합니다, 뒤부하 부사장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뒤부하 부사장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성은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그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어요. 김 대표님, 제 목소리에 준성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비즈니스맨의 눈빛이었습니다. 소희는 어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어요. 준성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준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지난주부터 좀 아파서.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희가 아프다니. 어떤 병인지, 심각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준성은 더 이상의 대화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희를 만나야 해요. 병원에 있는 내 딸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돌아와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마티우와의 약혼식 준비도 아버지와의 약속도 모두 미뤘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해주세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것으로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분은 격분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계약은 체결했다고 들었는데 약혼식은? 마티우와의 약속은?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짐을 쌌어요. 머릿속은 온통 소희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딸이 아프다니 어떤 병일까? 심각한 건 아닐까? 죄책감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그 아이 옆에 있었다면 더 일찍 증상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저녁 파리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희와 준성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간 참아온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모든 회사 자원을 동원해 소희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아동병원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5년 만에 소희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병원에 도착해서야 제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소희는 저를 기억하기나 할까? 준성은 화를 내지 않을까? 모든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소희의 병실 번호를 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는 가족이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희의 어머니입니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였는지 조용히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5층 503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503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저 안에 내 딸이 있다. 5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 아이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병실 침대 위에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제가 기억하던 아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6살이 된 소희는 긴 머리카락에 커다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준성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소희와 시어머니 둘 다 제가 들어오자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분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소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예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녀가 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니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나가주세요. 시어머니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병실 안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아줌마 왜 울어요? 아픈가요? 순진한 딸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복도에 쓰러지듯 앉아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무슨 민폐인가요? 고개를 돌리니 그날 아파트 앞에서 봤던 준성을 돕던 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로 준성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녀가 바로 준성의 새로운 파트너였구나. 이제 소희의 새 엄마가 된 사람.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이 더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준성이 다가와 제 앞에 서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다시 말했어요. 이 사람 누구야? 어떻게 소희를 알아? 누나, 잠시만. 누나라는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시 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제서야 그들의 닮은 눈매가 보였습니다. 혹시? 응, 우리 누나야. 내가 떠나고 한국으로 들어와 내 사업에 큰 도움을 줬어. 준성이 제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소희가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나. 그 여성은 준성의 누나였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여자가 준성의 누나였다니. 그제서야 그날 본 장면이 이해됐어요. 준성의 누나가 한국에 와서 그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준성은 소희에게 다시 병실로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병원 옆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누나와 시어머니는 소희와 함께 병실에 남았어요. 카페에 앉아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준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암 진단, 그를 보호하기 위해 떠났던 이유, 그리고 치료를 위해 다시 한국에 왔던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준성 씨, 당신과 소희에게 고통을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가난이 싫다는 건 핑계였어요. 사실은 당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병이 짐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말을 마치자 준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당신이 떠난 후 나는...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준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소희는 매일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언제 와?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해? 그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소희는 당신의 존재를 잊게 됐지만 가끔 꿈에서 울면서 깨기도 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소희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준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소희가 나를 잊더라도 그게 더 나은 길이라고 믿었어요. 준성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이제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디다니.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저는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미움이 아닌 이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은 거예요? 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거의요. 정기검진은 필요하지만 의사는 완치됐다고 봐도 된다고 했어요.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에게 다가가는 건 천천히 해야 할 거예요. 그 아이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엄마야라고 말하면 소희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알아요. 이해해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5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모든 것을 한 번에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당신은 지금 잘 지내나요? 회사는 성공한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해요. 준성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네, 회사는 잘 돼가고 있어요. 누나가 큰 도움이 됐죠.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귀국해서 함께 창업했어요. 내가 기술을 맡고 누나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준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정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든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소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병원에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식이에요. 당신처럼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다고 해서 검사했더니 천식 증상이 나타났어요. 유전적인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의 질병이 소희에게도 나타난 것이었어요. 죄책감이 더해졌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고 돌봐줄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심한가요? 초기라 다행히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오늘 퇴원하기로 했는데 준성의 말이 끊겼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볼래요? 소희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같이요. 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저를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준성이 먼저 병실에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그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소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제게 소리치진 않으셨어요. 준성의 누나는 의외로 친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소희야, 이분은 아빠 친구야. 프랑스에서 왔어. 오늘 우리 집에 같이 저녁 먹으러 갈 거야. 준성이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프랑스요? 에펠탑 있는 나라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에펠탑도 있고 맛있는 크로아상도 있지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소희는 제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딸의 모습을 드디어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크로아상이 뭐예요? 달달하고 바삭바삭한 빵이에요. 초승달 모양이죠. 다음에 만들어줄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준성이 소희의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조용히 소희를 지켜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머리가 예뻐요. 저랑 색이 비슷해요. 제 머리를 가리키며 소희가 말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칭찬하다니. 비록 아줌마라고 부르지만 그 말 한마디가 5년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소희도 정말 예쁘네. 준성이 누나와 함께 소희를 데리고 퇴원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왜 돌아왔어? 직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소희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준성이 많이 힘들었어. 내가 떠난 후 그 아이는 거의 무너질 뻔했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소희를 돌보며. 누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준성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아팠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준성 씨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저를 돌봤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분도 제 말이 진실임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 준성이니까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었어. 내가 대신 선택해줄 문제가 아니었어. 시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독단적으로 어쩌면 이기적으로 결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 믿었지만 이번에는 또 그 아이를 버리지 마. 소희는 본능적으로 널 느끼는 것 같아. 너를 알아보진 못해도 내가 왔을 때 이상하게 반응했어. 누구 자식이겠어.
그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소희를 따라 나가셨어요. 준성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예전 우리가 살던 작은 오피스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그의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준성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집안은 놀랍도록 깔끔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소희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작은 장난감들 그리고 냉장고에 붙은 아이의 그림들. 누나가 정리를 잘해요. 안 그랬으면 이 집은 완전히 엉망이었을 거예요. 준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누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준성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말했어요. 회사가 생각보다 잘 돼서 소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준성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꿈을 이루셨네요. 준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 성공했을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원망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미안해요. 정말로. 내가 그때 솔직했더라면. 준성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당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5년의 세월이 만든 간극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소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계속 저를 관찰했어요. 가끔 질문도 던졌습니다. 아줌마는 왜 프랑스에서 왔어요? 거기서 뭐해요? 회사에서 일해요. 호텔이랑 와인을 만드는 회사지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와, 멋있다. 저도 프랑스 가보고 싶어요. 아빠가 데려가 준대요. 준성이 작게 웃었어요. 응, 언젠가 꼭 데려갈게. 식사는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준성의 누나는 놀랍게도 저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녀는 준성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에게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식사 후 소희는 피곤했는지 졸기 시작했습니다. 준성이 그녀를 안아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준성이 소희를 재우는 동안 시어머니와 준성의 누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저와 준성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한참 후 준성이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잠들었어요. 천식 때문에 피곤한가 봐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눴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즐겨 마시던 와인이었어요. 준성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파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소희를 두고 가기 싫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소희가 당신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도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요.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기회를 주세요. 소희와 다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소희에게 천천히 알려줄게요. 하지만 급하게 하진 말아요. 그 말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준성은 여전히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원망할 모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성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당신과 함께 싸웠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더 믿음을 가졌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한 그 순간부터 매일 후회했어요. 당신과 소희를 두고 온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다시 해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준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상처가 있고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세 사람 모두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준성과 저는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파리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준성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가 속삭였어요. 네, 끝까지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었어요.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진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소희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까지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성이 곁에 있고 소희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기로. 이번에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로. 내일 소희에게 천천히 이야기해볼까 해요.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말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성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소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요. 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준성은 제가 떠난 후 어떻게 회사를 일구었는지, 누나의 도움으로 어떻게 소희를 키웠는지 들려주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투병 생활과 회복 과정, 그리고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어요.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에밀리,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는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소파에 앉아있던 준성과 소희를 발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거로군. 전 남편과 재결합? 회사의 불리한 계약? 마티우와의 약혼은? 아버지의 질책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소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불안해 보였어요. 준성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김준성입니다. 아버지는 준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저를 질책하셨어요. 계약서의 불리한 조건을 지적하며 회사의 이익을 저버린 것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약혼자를 두고 전 남편에게 돌아간 것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너는 이제 부사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지금 당장 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상속권도 박탈할 것이다. 아버지의 최후 통첩에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5년 전, 저는 소희와 준성을 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이상 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여기 남기로 했어요. 이게 제 가족이고 제 집이에요. 제 결심에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 소희가 아버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분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세요? 제가 그린 그림 볼래요? 소희의 순수한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분은 평생 엄격함과 권위로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손녀의 맑은 눈빛 앞에서 그 단단한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준성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중재했어요. 장인어른,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회사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성은 저에게 소희를 데리고 방에 가 있으라고 눈짓했습니다. 저는 소희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지만 문을 살짝 열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준성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비전테크의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불리해 보였던 계약 조건이 실제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뒤부하 그룹에 얼마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사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풀어나갔어요. 준성의 설명 중간에 그의 누나가 도착했습니다. 그녀 역시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으로 준성의 설명을 보완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이어나갔어요. 준성 누나의 전략적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제기한 모든 우려에 정확하게 대응하며 두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어요.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제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셨지만 비즈니스적인 면에서는 준성과 그의 누나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듯했어요. 당신 누이는 비즈니스 감각이 상당하군요. 아버지가 준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놀랍게도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그분이 묵고 계신 호텔 레스토랑에서 정식 미팅을 겸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는 준성의 어머니도 함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소희의 천진난만한 행동이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프랑스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하고 한국어로 가르쳐드리겠다며 제잘거렸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같았어요. 그 공통점이 두 사람을 서서히 가깝게 만들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김준성 씨 그리고 김지영 씨, 제가 당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김지영 씨의 전략적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군요. 우리 회사의 전략팀 고문으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준성의 누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영광이지만 저는 여전히 비전테크의 핵심 멤버입니다. 다만 양 회사의 협력을 위한 컨설팅 역할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를 준성의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 그분은 처음으로 소희를 안아주셨습니다. 손녀를 품에 안은 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따뜻함을 담고 있었어요. 잘 자라, 우리 손녀. 다음 날 시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들로 가득한 상을 보며 저는 다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으셨지만 소희와 준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준성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에밀리,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해볼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서둘러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하지 못했어요. 사실 준성이 아직도 저를 아내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당신이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준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요. 소희도 양가 부모님도 함께요.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준성과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한 번 더 우리 가족 해볼래요? 그 말에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손 꼭 잡고 다시 걸을래요. 준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년의 시간 그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어요.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큰 행사보다는 가족 중심의 작은 식을 원했어요. 아버지는 놀랍게도 파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고 준성의 누나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도왔습니다. 소희는 결혼식에 대해 가장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준성이 매일 밤 소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많이 아팠었대. 그래서 엄마는 프랑스에 가서 병을 치료해야 했어. 하지만 이제 다 나았으니까 다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야. 준성은 소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항상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결혼식 전날 준성과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에 저는 감탄했어요. 소희 역시 예쁜 색동 저고리를 입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식장은 한국 전통 가옥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이런 소박한 결혼식에 의아해하셨지만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고는 만족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소희에게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손녀와 처음 만난 그날부터 어머니는 소희를 한시도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지만 따뜻했어요. 양가 부모님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5년 전에 하지 못했던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제 손을 잡는 준성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 역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제 서약의 준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소희가 작은 쿠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쿠션 위에는 2개의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5년 전에 교환했던 그 반지였습니다. 준성이 그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죠. 반지를 끼우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우리 사이로 뛰어들어 안겼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다. 소희의 외침에 모두가 웃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분은 소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한복을 입은 우리 셋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는 소희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준성과 저는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 밤에도 이렇게 별이 빛나고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행복해요. 준성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버지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뒤부와 그룹의 아시아 지사를 한국에 설립하고 제가 총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비전테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준성의 누나를 고문으로 영입하겠다고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회사를 완전히 떠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좋을 것 같구나. 결국 너는 내 딸이고 이 회사의 미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분은 여전히 엄격하셨지만 이제는 저희 선택을 존중해주려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소희를 키우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이제는 제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소희한테 잘해. 그 아이는 엄마가 필요해. 시어머니의 당부에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네, 어머니.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준성의 누나는 저희 부부에게 새 집을 선물했습니다. 소희의 학교와 가깝고 준성의 회사와도 가까운 위치의 아파트였어요.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거라며 자신이 투자해둔 부동산을 내놓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소희는 신이 나서 자기 방을 구경했어요. 아이의 방은 분홍색과 하늘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장난감 선반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아요. 이제 엄마랑 아빠랑 영원히 여기서 살 거예요? 소희의 질문에 준성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영원히 함께 살자. 저녁 식사 후 소희가 잠들고 준성과 저는 새집 거실에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다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결국 제가 돌아갈 곳은 이곳, 준성과 소희가 있는 곳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속삭였습니다. 준성은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나도요. 우리 함께 늙어가요, 에밀리.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그리움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소희가 우리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이는 활짝 웃으며 우리 사이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 마침내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준성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 소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소중한 순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성의 누나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뒤부와 그룹의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양 회사 간의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시아 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일과 가정 두 가지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균형을 맞춰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소희를 돌봐주셨어요. 그분과 저희 관계도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분은 제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분께 프랑스 요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이유로 오셨지만 점차 소희를 만나기 위한 방문으로 변해갔습니다. 손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소희는 프랑스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거나 소희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준성은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매일 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소희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그녀가 밝고 활발한 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내 엄마는 프랑스에서 왔어 라고 자랑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준성의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디부아 그룹과의 협력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국제적인 기업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에도 불구하고 준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잠든 후 준성과 저는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파리의 모든 것을 두고 온 것을.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번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어요. 준성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그날 밤, 우리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어요.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이제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이곳, 준성과 소희가 있는 이 자리였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행복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운명의 길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